네,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의 서리원 황덕윤입니다. 예, 골닷컴 김한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분데스리가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데스리가 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었고, 이 팀은 사실 안 들을 수가 없는 팀이 됐죠, 이제? 예, 그렇죠.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팀이 됐습니다. 오늘 다룰 팀, 어떤 팀인가요? 정우영과 권창훈의 새 소속팀, 프라이부르크입니다. 네, 프라이부르크. 예전에 차두리 선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뛴 적이 있었죠? 예, 그렇죠. 한 시즌 뛰었었죠. 네. 저희가 이미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정우영 선수가 프라이부르크로 이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곧바로 네. 예, 권창훈 선수까지 프라이부르크에 입단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제2의 뭐라고 해야 될까? 제안프? 예. 제안프, 예, 제발 한국인이면 프라이부르크 응원합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네. 제2의 아우크스부르크. 좀 이제 국민구단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들이 있죠. 네. 예. 이미 그 두 선수는 프라이부르크 팀 훈련에 합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권창훈 선수와 또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나란히 뛰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죠. 네. 이 옆에는 이제 페터센. 네. 프라이부르크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유명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프라이부르크가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하고 권창훈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구단 입장에선 거액의 이적료를 투자를 했거든요. 네. 일단 그 정우영 선수는 450만 유로. 이게 그러니까 그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공동 3위에 해당을 합니다. 네. 거기다 여기 또 옵션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일단 어쨌건 보도상은 450만 유로. 그렇습니다. 또 이제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는 2년 계약에 300만 유로로 나와 있는데 권창훈 선수는 옵션이 훨씬 많이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 기간도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아직 권창훈 선수가 아직 군 문제 해결을 못 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2년인 거지. 하지만 이제 군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4년 후 자동 이제 계약 기간도 연장이 된다라고 하고요. 네. 또 이적료도 700만 유로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700만 유로면은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권창훈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만한 이적료들 투자를 했다는 거는 이 두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거를 방증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정우영 선수 그리고 권창훈 선수가 이 프라이부르크로 이적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고, 이적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프라이부르크라는 팀은 어떤 팀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프라이부르크는 원래 여기 딱 보다시피 좀 암울한 팀이었습니다. 예, 1992년 이전까지는 계속 하프리그야에서 있었던 팀이었거든요. 네. 이 팀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폴커 핑케라는 감독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1991년에 부임을 해서 2007년까지 무려 16년간 장기 집권을 한 감독이거든요.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감독 때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제한적이다 보니까 선수들에 맞춰서 상당히 다양한 전술들을 구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막 식스백도 쓰고 네. 굉장히 선수 구성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그런 전술을 구사했는데 그걸 가지고 독일에서 콘셉트 푸스발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의미죠? 이게 개념 축구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개념에 맞춰서 그렇게 축구를 한다 이런 식의 얘기인 건데, 이게 당시 독일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지역이 슈투트가르트랑 거기를 이제 슈바비안이라고 해요. 슈바벤이라고 하는데 요하임 레브 감독, 또 위르겐 클롭, 그리고 토마스 투엘 이런 감독들이 다 그쪽 태생이에요. 아니면 그쪽이랑 연관이 있어요. 네. 다 폴커 핑케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한 감독들, 그리고 또 라이프 랑닉도 마찬가지거든요. 랑닉. 예, 저희가 얘기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커 핑케가 가장 오랜 기간 집권을 했죠. 5,843일이네요. 예, 그리고 또 607경기를 무려 감독직을 수행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오랫동안 감독직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프라이부르크 감독 슈트라이인데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폴커 핑케 이후에 감독을 맡은 사람이 바로 로빈 두트였어요. 네. 예, 근데 어쨌건 프라이부르크는 폴커 핑케 감독 하에서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승격에 성공했었고요. 1992-93 시즌에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1994-95 시즌에는 분데스리가 3위라는 기적을 연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단 역사상 첫 UEFA 컵 진출을 했었고요.
또 2001 시즌에도 분데스리가 6위를 달성하면서 또 UEFA컵에 진출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폴커 핑케 이후에 로빈 두투가 이제 연달아서 그 감독직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네. 이 감독이 이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두 번째 시즌에 이제 폴커 핑케 때 막판에 두 시즌이 강등이 되어서 있었어요. 네. 그 팀을 다시 분데스리가로 승격시켰고 또 그 다음에 승격 첫 때 14위 그리고 9위를 연달아서 차지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레버쿠젠 감독에 부임을 했었다가 레버쿠젠과 브레멘에서는 연달아 망한 다음에 네. 현재는 보쿰에서 이청용의 은사로 그렇죠. 예 그렇게 있는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마르쿠스 조크라고 현 이제 그가 독일 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감독이 잠시 부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반기에 18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가 4승 3무 10패 아, 참담하네요. 승점 16점으로 강등권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초크 감독을 경질시키고 그 슈트라이 감독이 부임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그 슈트라이 감독 부임 다음에 그 다음 성적을 얘기를 하자면요. 부임하고 나서 이제 16경기에서 6승 6무 4패 승점 24점 16경기 기준으로는 분데스리가 7위를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총 성적 12위로 극적으로 이제 잔류에 성공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후반기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건 넘어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슈트라이 감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트라이 감독은 그러니까 선수생활 은퇴 후에 1995년에 프라이부르크 유스팀 감독을 맡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1996년부터는 프라이부르크 19세 이하 팀 감독을 맡으면서 2007년부터는 프라이부르크 코치와 이제 19세 이하 팀을 동시에 맡아서 겸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스팀 감독으로 지낸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기네요. 예, 굉장히 길죠. 거기다가 이제 또 곧바로 이제 마르쿠스 조크가 경질되고 나서 프라이부르크 감독에 부임을 하면서 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무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정말 뭐 24년간을 이 감독만큼 이 팀의 내부 사정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뭐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프라이부르크에 있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부임하자마자 바로 잔류를 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12위로. 그 다음 시즌에는 5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내면서 이제 이 팀을 유로파리그로 이끌었고요. 네. 그 다음 시즌 이제 약간 좀 부진해가지고 강등권을 전전하다 25라운드까지 강등권에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막판에 5승 2무 3패 호성적을 올리면서 잔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 감독이 극적으로 잔류를 했었을 때 이럴 때 약간 감독들은 오르가즘을 느낀다. 좀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시즌에 결국 조금 한계를 드러내면서 17위로 강등이 됐었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감독이 그러니까 유로파리그를 이끌고서 이때 그 독일 올해의 감독의 선정이 됐었거든요. 네. 독일 올해의 감독에 선정되는 그런 영예를 얻으면서 샬케라던가 아니면 많은 독일 명문 구단들의 러브콜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팀에 남았었고요. 심지어 강등이 됐을 때도 경질되지 않고 경질되지 않고가 아니고요. 경질은 안 시켜요. 왜냐면 이 감독이 너무 그동안 팀의 그 공로가 크기 때문에 경질을 시키진 않고요. 그러니까 샬케 같은 구단들이 러브콜을 보냈음에도 팀에 대한 충성심, 의리를 보낸 거죠. 의리를 보내면서 팀에 남아서 결국 그 2015-16 시즌에 라이프치히를 2위로 밀어내고 1위로 그러니까 라이프치히와 함께 승격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시즌에는 곧바로 이제 7위를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조금 하위권을 쳐져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건 그 프라이부르크 하면은 슈트라이 감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워낙 그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팀 자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 감독의 그러니까 뭐 애칭 자체가 모티바토어. 이건 뭐가 동기 유발자라는 의미고요. 선수들에게 상당히 동기를 잘 불어 넣어준다는 의미고, 또 쿨트 피구어. 이건 그러니까 컬트 히어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열렬한 지지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 그만큼 오래 광적인 했었고. 광적인 그 지역에서의 광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 좀 이런 의미거든요. 이해가 되네요. 예.
어쨌건 슈트라이 감독 하면은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가장 그가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연한 그 전술 변화를 가져가긴 해요. 그러니까 뭐 백스리도 쓰고 백파이브도 쓰고 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가져가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건 4-4-2거든요. 네. 이거 지난 시즌에 가장 그가 해당 포지션에서 많이 뛰었던 선수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요. 네. 뭐 4-4-2 하면은 대충 어떤 것들이 연상되나요? 뭐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또 그 지겹게 발렌시아를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면 뭐, 두줄 수비. 예, 시메오네라던가. 그렇죠. 예. 예. 두줄 수비가 좀 연상이 되고 뭐 압박 축구 이런 쪽으로 예. 이제 연상이 되죠, 일반적으로. 예. 4-4-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구역을 가장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압박하기에 각자마다의 구역들이 있으니까 그가 맡아야 될 그것들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압박하기에 좋다라고 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라인과 라인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라인을 좁히기도 했다 넓히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측면에 2명의 선수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또 측면 공격을 상당히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이 감독도 그가 4-4-2를 선호하는 이유가 일단 압박 축구를 상당히 중시 여기거든요. 네. 지난 시즌 이게 활동량이에요. 지난 시즌 활동량이 4,090.7km로 레버쿠젠 다음은 많거든요. 2위네요. 예, 근데 4,090.7km가요. 경기당 평균 120km입니다. 대단하네요. 경기당 평균 120km면. 예,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118km여도 많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클럽의 리버풀이 115km 정도 뛰거든요. 네. 120km를 넘게 뛰고 지지난 시즌엔 125km를 뛰었습니다. 그때 1위였나요? 예.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항상 슈트라이의 프라이부르크는 매 시즌 활동량에서 1위, 2위를 다퉈요. 많이 뛰고. 예. 또 이제 좌우폭을 상당히 넓히는 축구를 하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 팀 자체가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뭔가 중앙을 두껍게 닫으면서 측면 공격 위주로 좀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네. 이 팀이 그러니까 아까 그 2012-13 시즌에 5위를 차지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투톱에 막스 크루제하고 또 이제 로젠타리안 선수가 있었거든요. 일단 그 막스 크루제 같은 경우는 11골 8도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네. 또 이제 좌우 측면에는 조나단 슈미트하고 또 이제 칼리지우리. 칼리지우리. 저희가 그 샬케 그렇죠. 그 얘기했던 샬케의 막지성. 저희가 아마 그 카드 뉴스 이제 소개를 하겠는데요. 어쨌건 그 슈미트가 11골 6도움, 또 칼리지우리가 5골 3도움. 이렇게 그러니까 측면 미드필더들이 준수한 활약상을 펼치고 또 이제 최전방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을 때 이때 5위를 차지했었고요. 네. 또 이제 2016-17 시즌에 승격하자마자 7위를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도 그러니까 왼쪽 측면에 그리포가 6골 11도움.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측면에 막시밀리안 필립, 그가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선수 네. 있죠. 그 선수가 이제 9골 3도움. 또 이제 최전방 공격수 니더레이너가 11골 2도움. 그리고 또 이제 슈퍼초코로 페터센이 그때는 슈퍼초코로 뛰었거든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10골 4도움을 올렸는데 그중에 교체 출전으로 9골 3도움. 뭐 솔샤르네요. 예. 이 선수가 참고로 그 분데스리가 역대 최다 초코골 기록자입니다. 21골로 네. 피사로와 함께. 네. 예, 어쨌건, 예.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최전방 투톱과 그리고 또 좌우 측면. 최전방 투톱도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중앙은 기본적으로 닿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최전방 투톱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측면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측면에서 벌려주면서 전방에 크로스 올려주면은 전방에서 마무리하거나 네. 어쨌건 마무리 단계는 거의 측면에서 거의 플레이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16-17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리포는 메넨글라드바우로 이적을 했었고요. 네. 또 이제 필립은 도르트문트 이적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측면이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고지적인 측면 불안이 이게 측면 공격 부재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공격력의 이제 부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먼저 이제 2017년 여름에 그리포하고 이제 필립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영보이스 베른에서 그 정우영하고 같은 이적료에 그 라베트란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하지만 라베트는 1년 6개월 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은 그라스호퍼로 임대를 떠났고요. 네. 또 이제 그때 테라치노라는 선수도 이제 호펜하임에서 영입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는 백업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고요.
또 이제 레스터 시티에서 그 카프츠카를 임대 영입했고요. 네. 또 리버풀에서 켄트를 임대 영입했지만은 두 선수 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상태로 결국 임대 복귀하게 됐습니다. 네. 또 이제 2018년 여름에도 이제 아포엘 니코시아에서 정우영하고 똑같은 이적료. 네. 예, 이제 살라이라고 그 아포엘에서 영입을 했어요. 그 헝가리 신성우 불리는 선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선수가 12라운드 만에 장기 부상을 당해가지고 사실상 뛰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측면 공격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게 지난 시즌 오픈 플레이에서의 크로스거든요. 네. 근데 쭉 내려와야 된다. 쭉 내려오면 프라이부르크가 밑에서 4위. 15위. 예, 289회로 이 정도 그러니까 크로스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네. 그나마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 때 그리포 떠났던 그리포 있잖아요. 아까 네. 에이스였다고 했던. 네. 예, 그 그리포가 오면서 왼쪽 측면이 후반기 때 임대로 영입하면서 그리포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네. 6골 3도움을 올렸는데 그 그리포 덕에 왼쪽 측면은 그나마 38%의 공격 비율을 가져갔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오른쪽 측면이 33%. 꼴찌네요. 예, 공동 꼴찌. 네, 호펜하임과 호펜하임과. 함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결국 중앙 공격 비율이 28%로 공동 3위였거든요. 네. 이건 그냥 상당히 프라이부르크답지 않은 공격 방식이었던 거예요. 네.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참고 제가 그 지난 시즌 프라이부르크가 측면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좌우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횟수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요. 하버러가 10경기로 가장 많이 출전했어요. 근데 10경기예요. 네. 선발 출전한 횟수예요. 프란츠가 9경기. 그리고 또 이제 바이트 슈미트가 5경기. 곤도르프가 3경기. 테라치노가 3경기. 그리고 훸러가 2경기. 그럼 총 6명의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나왔었고요. 또 이제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후반기 때 그리포가 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포가 와가지고 16경기를 뛰면서 2경기는 이제 백스리에 썼을 때, 백스리는 윙백들이 그렇죠. 측면에 섰잖아요. 그때 톱에 선 거 제외하고는 그리포가 14경기로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란츠가 8경기, 살라이가 5경기, 그리고 하버러가 2경기, 그리고 테라치노가 2경기, 그리고 곤도르프가 1경기. 왼쪽 역시도 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좀 로테이션을 돌아갔네요. 6명이요. 예. 심지어 그러니까 아까 그 오른쪽 측면은 하버러와 프란츠가 가장 많이 뛰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두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 그러니까 본 포지션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왼쪽 측면에도 그리포 다음으로 프란츠가 가장 많이 뛰었거든요. 네. 이 본 포지션이 아닌 중앙 미드필더에 서야 되는 선수들이 측면에서 뛰어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격 폭이 좁게 나갈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요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게 바로 프라이부르크가 정우영과 권창훈 선수를 영입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